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애숙이 안방으로 가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께 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무슨 총이냐? 부수리를 시집 보냈으면 합니다. 부수리를? 예, 저 아이가 처녀의 몸종이 되어 온갖 험한 고생을 하느라고 나이 드는 줄도 모르고 저 역시 제 앞가림이 급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5을 훌쩍 넘었으니 돈은 미룰 일이 아닌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내가 부술이 오미를 통해 우이중을 또 본 적이 있었느니라. 부술에게 말을 건넸더니 폴쩍 뛰더라 하더라. 공주님이 형편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떠났냐면서 시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겠다고 잘라 말하더란다. 그래도 이제 이 이상 저 아이를 제 곁에 두는 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조금 더 늦으면 용납없이 처녀 귀신이 될 판이니 지금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알았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다시 내가 나서 보마. 예, 어머니께서 헌처를 알아보시고 직접 부수리를 설득해 주세요. 저도 알아듣게 말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5째 오빠 이수가 급한 소식을 들고 집으로 왔다. 기담이 기양을 가게 생겼단다. 애숙이 놀라며 물었다. 기양을 가요? 무슨 일로 그런답니까? 장문에 상소문을 들고 궁궐 앞에서 덕기를 놓고 엎드린 모양이야. 무슨 상소문인데 유배까지 보낸답니까? 환왕녀에 대한 저정이 처사가 잘못되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한 모양이야. 저정이 정치를 잘못해서 당한 백성들이 비극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임금으로서 크게 잘못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는구나. 한왕여들을 내치는 사대부들이 그릇한 행태를 저목저목 비판한 최명길 대감이 주장도 그렇고 그동안 저정에서 논란이 된 내용으로 볼 때 그런 수준의 상소라면 귀양을 보낼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문제가 된 대목은 너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란다. 애숙은 문득 소름이 끼쳤다. 저와 관련되다니요? 그 친구가 나와 만날 적마다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석정왕이 근원이 있을 적에 금상께서 수라의 공주들이 오면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하여 숨기고 정치인이나 대신들이 요식을 선발하여 보내기로 한 일은 제왕으로서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이라는 주장을 표현했었다. 워낙 논리가 맵잔 인사라 상소문에다가 그런 넌지를 엉걸지게 펼쳤을 거야. 주상께서 크게 노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김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할미꽃 마을에 와서 조사를 하더니 그랬구나. 그나마나 기양을 간다는데 어찌해야 어를 것인가. 병자호라는 아물래야 아물 수 없는 상처였다. 그로 인해 빚어진 비극은 이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고 너무 많은 희생이 뒤따랐으므로 쉽게 가라앉을 고통이 아니었다. 애숙에게만 하더라도 그 전쟁은 파란만장한 삶의 빌미가 아니었던가. 그분은 어찌 되는 건가요? 내일 당장 유배지인 전라도 거창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 제가 한번 뵐 수는 없을까요? 이수가 펄쩍 뛰었다. 안 된다. 직접 고명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천국으로 갔다 온 일가 용간이 있으니 내가 움직이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내가 어떻게든 안부를 전할 터이니 나설 생각일랑 당체하지 말거라. 가슴이 아팠다. 김당과의 인연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맞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이렇게 맴돌고 흘러가는 인연으로 끝날이라는 것은 진작 알았다. 석절없는 안타까움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다. 새하얀 기민머리 낙하풍에 서스라니 젊은 날 화려함도 한바탕 덧없는 꿈이로다.
춤추는 번디 늙기 쉬움을 알아야 하니 화초 중에도 할미꽃이 있다오. 애숙은 모처럼 붓을 들어 이수강 선생이 백두옹을 움따를 쏟다. 김다미 상서와 유배 사건이 난 그 가을부터 교훈의 저종에서는 애숙에게 내린 위순공주 작호를 고도해야 한다는 논란이 또 한 차례 들쑥날쑥했다고 들었다. 임금께서는 신하들이 공론을 아예 못 들은 척 했다고 했다. 5월 초 할미꽃 마을에도 봄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었다. 삶을 보고하던 한학녀 하나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각산 기슭에 군락을 이뤄 자생하는 미옥 줄나무 뿌리를 캐서 다려먹고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고 했다. 한학녀들이 일부러 수망초 밭을 만들어 키우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할미꽃 마을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무덤덤했다. 장사도 제대로 치를 형편이 못 되는 처지라 가만히 들들 말아서 지게에 지고 올라가 산중턱에 묻고 내려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밖으로 잠시 심부름을 나갔던 부술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뜻밖의 비보를 들고 달려왔다. 공주마마, 큰일 났습니다요. 상감마마께서 돌아가셨답니다요. 뭐라고? 상감마마께서 붕어하셨다고? 애숙은 온몸이 돌돌 떨렸다. 고구이 완강한 체격을 지닌 임금이었다. 억체가 미령하다는 소문도 전혀 없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요. 일단 요놈방 집으로 가봐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부수라, 집으로 가야겠다. 채비하여라. 아버지는 국상이 대령을 마친 다음 창궁에 안치한 빈소를 마련한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급히 물었다. 대행대왕께서는 어찌 그리 갑자기 붕어하셨습니까? 위간 신각이 침술이 잘못돼서 굴이 됐다고 하오. 침술이 잘못되다니요. 그 우간이 무사하지 못했을 테지요. 어머니가 또 다른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참형이 결정됐으나 세자 조하께서 교수형으로 낮춰 집행하도록 했소이다. 오이에게 사형이 내려진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침이 혈락을 침범한 잘못이 워낙 명백하다 보니 굴이 된 것 같소. 어머니와 애숙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애숙이 물었다. 장례는 순조롭습니까? 아버지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순조롭지 않다. 국장도감, 빈전도감, 상릉도감이 설치됐지만 자이대위께서 1년짜리 상복인 기념복을 입어야 하는가 3년짜리 참제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놓고 고친 논쟁이 시작됐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구나. 애숙은 답답해져 왔다. 이 나라가 또 공리공론에 빠져들어 분란이 폭발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쓰렸다. 어머니가 물었다. 대행대왕의 시효는 정했습니까? 그렇소. 효정으로 정해졌소. 발인은 언제쯤 예정되었습니까? 발인 한장은 10월 말쯤 되지 않을까 하오. 거기까지 말한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대행대왕께서는 아무래도 얼마 전쯤부터 서거를 예감하신 듯하오. 예감하시다니요. 아버지가 소매자락에서 몇 겹으로 좁은 한지 하나를 꺼내들었다. 정의 위에는 백교순 한씨가 한스 적혀 있었다. 애숙은 효정대왕이 남겼다는 한시를 몇 번이고 읽었다. 비 개인 뒤 맑은 빛에 온갖 처목이 새로운데 한자리의 늙은이와 젊은이는 임금과 신하로다.
껐속이 대하 보들에 쌓인 종자는 마치 구름 같건만 때때로 들리는 꾀꼬리 소리는 주인을 부르는구나. 그해 가을에 애숙이 몸종 부슬이 시집을 갔다. 어머니가 나서서 찾아낸 건강하고 착한 노총각을 만났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길길이 뛰고 울고불고 하더니 신랑감을 한번 보고 난 후에는 나긋나긋해졌다. 시집가던 날 부슬이 애숙 앞에 엎드려 얼마나 우는지 달래느라고 혼이 났다. 세자가 세임금으로 즉위한 이래로 좋은 일도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삭탈 간작을 당했던 이행진 대감이 개성유수로 복직됐다. 아버지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다. 효종 대왕이 서거한 지 꼭 2년여 세월이 흘렀다. 그해 초에 가족들은 다시 도성 안뒷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6월 초에 아버지가 총국 진화종사가 되어 용경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애숙은 할미꽃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노인이 되어가는 한학녀들이 보스로서 그들을 위로하며 때로는 부당한 편견과 싸우며 그렇게 사는 삶을 그녀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해 늦여름 어느 날 애숙은 자신이 총국으로 떠나던 해로부터 무려 11년이 넘도록 친정에 발을 끊어버린 정숙이 언니를 찾아갔다. 도성안 변두리에 살고 있는 언니는 여전히 병자년의 총국군대에 의해 무참히 전사한 형부 충숙공을 그리며 완연히 늙어가고 있었다. 애숙은 언니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니에게 큰 아픔을 준 이 못난 아우를 용서해 주세요. 언니는 애숙을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다. 네게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꽃다운 너를 청나라에 바쳐야만 하는 처지에 몰린 이 나라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지. 돌이켜보면 나도 내 친정을 야속하게만 생각한 세월에 후회가 없지 않단다. 아버지 처지를 깊이 헤아리면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건만 왜 그런지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어쩌지 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너한테 참으로 미안한 세월이었다. 애숙은 정숙 언니와 그 밤을 꼬박 지새우며 옛날 일들을 추억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그토록 기회하던 언니 종이 모두 되살아났다. 다음날 아침 일찍 흥민지문 밖 불암산 근처에 있는 형부의 산서로 찾아가 성묘를 하고 돌아왔다. 겨울의 끝. 애숙은 심신이 급격히 허약해져 갔다. 애숙이 건강 상태를 전해들은 부슬이 다시 찾아와 수발을 들었다. 아무래도 작정해 두었던 일들을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숙은 섭정왕이 남기고 간 유품이 든 괴짝을 품에 안고 돈이문 밖에 있는 커다란 그 땅을 찾았다. 수중에 남은 돈을 모두 내놓고 천도굿을 부탁했다. 윤경에서 한학녀들을 한양으로 덜러보내느라고 쓴 붉은 그슬이 끼워진 저주를 뺀 가죽 통조관과 큰 기린 문양이 수놓인 보자가 달린 붉은 길폭포와 피룡 등 유품을 제단에 바치었다. 급파는 꼬박 사흘 밤낮을 계속됐다. 애숙은 굿이 계속되는 동안 환상 속에서 섭정왕이 자애로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그는 조선의 철천지 원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따뜻한 남편이기도 했다. 복잡한 정치 권력이 한가운데에서 필경 억울하게 죽었을 섭정왕을 향한 기도를 올리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들이를 다녀오던 박연심과 최은실이 피트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학년들을 몰아내자며 마구 돌팔매질을 했다고 했다. 최은실은 그날이 부상으로 결국 한쪽 눈을 잃었다.
애쓰기 긴 항의문을 써서 관아에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3월 초 사신으로 총국 용경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로부터 총국의 소식을 들었다. 섭종망 도르고는 여전히 욕적으로 몰려 신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변방의 서요가 거의 제압되어 청나라가 더욱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전언이었다. 7월 어느 날 부슬이 달려와 말했다. 공주마마, 몇 해 전에 왔던 선비가 또 찾아왔습니다요. 덜부처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요. 그 얼마 전 5째 오빠 이수로부터 김담이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었다. 애석은 고민 끝에 그를 만나지 않기로 했다. 오래전 봄에 김담이 그를 받고 난 뒤 써서 가지고 다녔던 육유인 배아줄구를 꺼내 들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탓에 화선지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구대여 매화씨를 쓰려거든 마땅히 고요한 경계를 만들게나 붓끝에 한 점 티끌만 있어도 매화는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까. 붓을 들어 편지를 따로 써 내려갔다. 저같이 박복한 사람 곁에 머물다가 큰 고통을 당하셨으니 성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나 두 사람을 위해서나 좋을 듯합니다. 인연을 끊고자 하오니 부디 잊어주소서. 12해 전 미처 두리지 못한 답서도 동봉합니다. 8월 18일 날 하오. 애숙이 병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예조에 나가 있던 아버지가 집으로 달려왔다.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쯤에 부술은 애숙이 와병 소식을 기어이 본가에 알렸다. 어머니가 가마를 준비하여 가마꾼과 함께 할미꽃 마을로 달려와 딸을 도성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약을 다려 먹인 덕분인지 한동안 병세는 호전돼 갔다. 하지만 8월 초순을 넘기면서 병증은 또다시 악화하고 있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 병명을 지펴내지 못했다. 얘야, 애수가 아비다. 눈을 좀 떠보거라. 애숙이 필사적으로 눈시를 열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 아비가 내 곁에 있다.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성구합니다. 아버지, 처녀의 불효를 용서하소서. 아니다. 불효라니. 너는 내게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다. 아비를 잘못 만나 모질고 험그든 인생을 살았으니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을 따름이다. 아닙니다. 미혹한 자식의 일로 아버지께서 한없는 고생을 하셨죠. 살아온 세월이 한스럽지 않느냐?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오래오래 살아서 그 한을 다 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애숙이 캉캉한 눈시를 애써 뜨며 말했다. 아버지, 조선은 아버지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애숙이 뜬금없는 질문에 이계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조선은 나에게 버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숙명이다. 그래, 내게는 조선이 어떤 나라였느냐? 제게 나라는 조선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나라였기에 차마 버릴 수가 없었을 따름이었지요. 그래도
돌아보면 아버지 딸로 행복한 날이 더 많았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찌 행복한 날이 더 많았겠느냐. 나라와 부모가 내게 준 것이라고는 온통 고통뿐이거늘 우리 모두 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어머니, 제가 죽으면 갈립산 적들이묘에 묻어주세요. 어머니는 다른 말을 잊지 못하고 통곡을 했다. 아버지 이계훈도 눈물을 더는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다. 내 딸이 되어 이 세상의 언도에게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훗날 내가 죽으면 반드시 네 가까이에 붙여서 너를 영원토록 지키마. 아버지 그 말을 들은 애숙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곁에 있던 우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바탕 울음바다가 펼쳐졌다. 꼬이꼬이 울던 부슬이 애숙이 품에서 빠져나온 끈 달린 작은 홍급주머니를 발견하고 끈을 풀어 열었다. 그 속에는 무슨 마른 풀뿌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요? 어머니가 붓슬로부터 주머니를 넘겨받고는 막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던 우원에게 내밀었다. 우이원은 마른 뿌리를 들어 냄새를 몇 차례 맡아보더니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이건 수망초 뿌리 아닌가 싶사옵니다. 수망초라니 그게 뭐요? 단장초라고도 하는 덕초이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미역줄나무라고 부르지요. 얼마 전부터 약이 통 안 듣는다 했더니 아무래도 공주마마께서 이걸 쓰신 것 같사옵니다. 방 안에 다시 통곡에 쏟아졌다. 자지러지게 울던 어머니는 기어이 정신을 놓고 말았다. 아버지 이계훈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궁궐로부터 상수를 가득 실은 수레가 이계훈이 집 앞에 바리바리 당도했다. 넉넉히 지급하라는 지엄한 왕명이 있었다고 했다.